노혜경의 그 옆세. 네, 오늘 약간 지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장준하 선생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혜경의 그 옆세 이야기하는 시간 불과 30분 남짓이죠? 예, 30분은 조금 더 되는구나. 한 40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의 일생을 모두 다 이야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예,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시점 교과서 파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앞에 다시 부활한 이 좀비 박정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왜 우리는 이 교과서 파동을 엄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를 몇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제 그 황태성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정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황태성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의 일생도 우리가 눈여겨 탐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정말 너무 허무하게 분단이라고 하는 이 톱날에 갈려서 너무 허무하게 으깨어지고 사라져가고 있구나. 우리 역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피를 벌써 먹었구나. 우리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성장한다는데 우리는 피를 덜 먹어서 이런 말을 너무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정말 많이 죽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은 박정희가 죽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었던 족적이 컸던 사람들 세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민족일보 사장 조영수 언론인이었어요. 그리고 북에서 내려온 밀사 황태성. 이 사람은 언론인은 아니었겠지만 굉장히 입을 열기 시작하면 폭발적인 스피커가 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장준하 선생입니다. 장준하는 사상계를 창간하고 그 발행인으로서 박정희 정권에 굉장히 저항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다가 폐간된 잡지인데요. 저는 박정희가 장준하가 사상계를 편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준하 얘기를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돌아와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리.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6 국민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6 국민 대리운전. 1544-9416 국민 대리운전. 네, 장준하라고 하면, 언제나 제가 좀 느끼는 바이지만,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금 잘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죠. 왜 장준하가 교과서에 짜들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준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의문사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재야 인사들과 시민단체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우리 이 국민TV 진행자였던 고상만 씨 같은 경우는 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을 맡아서 장준하의 죽음이 타살이었다라는 걸 밝혀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하셨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옛날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옛날 사람이라서 장준하를 왜 알아야 되는지조차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어제였죠.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구나.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장준하 11.6의 장준하 부활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동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분들이 내건 프레카드가 이렇습니다. 계속 알려야지 우린 아직도 싸우고 있다고 라고 하면서 장준하로 살 것인가 박정희로 살 것인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장준하야말로 박정희의 적이었다. 일종의 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정적은 김대중이었고 그래서 박정희가 김대중을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사회적인 지식계의 적은 장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준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제가 그때가 몇 년도더라? 몇 년 됐어요. 이 장준하 선생이 유골을 다시 이렇게 파내가지고 이렇게 재부검을 했을 때 머리에 쇠망치로 맞거나 아니면 어쨌든 어떤 특정한 인공적인 둔기로 치지 않고서는 생겨날 수 없는 둥근 구멍이, 두개골에 둥근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게 발표가 되면서 발칵 뒤집혔죠. 장준하 선생의 공식적인 사인은 등산을 갔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산 밑으로 추락해서 바위에 떨어지면서 두개골이 깨어져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동그란 돌 같은 게 밑에 있어서 거기에 머리를 박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구멍이 나기는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망치 같은 걸로 때린 흔적이다. 무덤 이장을 하면서 참 부검을 했다고 제가 잘못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무덤 이장을 하면서 밝혀진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신 바로 그 바위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가기가 굉장히 길이 험하고 힘들더라고요. 이런 길을 아침 산책한다고 갔단 말이야? 라는 의문도 막 들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장준하 선생이 언덕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장준하 선생의 시체가 시신이 발견된 바위는 상당히 넓적하고 흔히 우리가 너럭바위라고 부르는 위가 편편한 큰 바위였는데 거기에 장 선생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똑바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위가 있는 지점과 벼랑 있잖아요. 그 벼랑이 90도 수직 벼랑은 아니었고 한 70도, 80도 정도 경사가 되는 벼랑이었는데 그 벼랑 위에서 그야말로 저쪽에서부터 뛰어와서 점프를 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너럭바위까지 떨어질 만큼의 거리가 안 돼요. 실족이라고 한다면 굴러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직 낙하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리가 안 돼요. 정말 의문스러웠어요. 더더군다나 떨어져서 낙하해서 떨어질 만한 지점,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세월이 30년도 더 흘렀기 때문에 나무들도 많이 자라고 했지만 나무들이 하나도 없는 이 바위산이었다 치더라도 떨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튀어나온 것에 찍혀서 머리가 깨어졌다 하더라도 어떤 힘으로 점프를 하길래 이건 10m도 아니에요. 훨씬 더 됐어요. 그렇게 먼 곳까지 그야말로 날아가서 그것도 얼굴을 하늘려 하고 이 바위 위에 안착할 수 있단 말인가. 딱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두개골에 난 구멍이 새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서 딱 보니까 이건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현장을 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준하의 죽음에 의문을 가지고 박정희가 장준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하는 이유는 박정희는 왜 장준하를 죽였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실마리로부터 풀어내야 되겠죠. 장준하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다. 장준하의 일생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광복군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려대 총장을 지냈던 김준엽 박사와 함께 유명한 광복군 장교였는데 이분이 광복군이 된 경위가 또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장준하는 광복군이 되기 위해서 일본군의 학병에 자원 입대한 사람인데 아주 특이한 거죠. 학도병에 자원 입대했다가
탈출을 해서 광복군을 찾아갔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전쟁 말기쯤에는 그런 식으로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한 다음에 광복군으로 탈출하는 이 그러니까 조선인 학병들이 많아서 일본군도 굉장히 감시를 많이 하고 해서 탈출하는데 애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교육자였는데 학교 선생이었는데 학병으로 자원 입대를 했다. 자, 굉장히 아주 재미있죠. 원래는 학교 선생이었는데 일본군에 자원 입대했다라고 하는 이 경력은요. 껍데기만 놓고 보면 박정희하고 똑같습니다. 박정희를 비밀 광복군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장준하의 경력에서 살짝 뺏겨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도 들 정도로 똑같지만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일본 군대에 자원 입대해서 만주에 배치가 되는데 여기에서 탈출을 해가지고서 광복군을 찾아간 것이 1945년도고요. 1945년 2월 달부터 그러니까 광복 직전에 광복군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장준하 선생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광복군으로 투신해서 대열을 갖추고 이 한반도로 진입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슬프게도 광복이 먼저 온 거죠. 그때 정말 사람들이 애통해하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만 일본이 항복을 늦게 했거나 아니면 일주일만 우리가 빨리 조선 땅으로 진입을 했더라면 분단되는 슬픔은 없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군대가 가가지고서 한반도를 이 상징적으로나마 접수했다 하는 거하고 소련과 미국이 일본군을 물리쳤다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하튼 이때 이 젊은이들은 박정희 말고요. 장준하라든가 김준엽 같은 젊은이들은 광복군에 입대해서 우리 국토를 우리 힘으로 수복해야겠다.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장준하라든가 이런 이 지식인들은 단파 라디오 같은 것으로 이 영어 방송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황을. 그래서 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 힘으로 수복을 하지 못하면 일본군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꼭 미소의 이 각축 속에서 분단된다라고까지 생각을 안 했을지는 몰라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또다시 다른 형태의 식민지가 된다라는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광복군이 되기 위해서 탈영해서 광복군이 되기 위해서 일본 군대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군사훈련도 받고 무기도 탈취하고 그리고 일본군의 전열에 타격도 입히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 광복군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우파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엄청나게 싫어해서 이 김원봉이라든가 뭐 이런 양반들이 이 장준하 선생을 자기네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을 때 굉장히 단호하게 거부하고 의심하고 했던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어요. 자, 이랬던 장준하가 해방 후에는 보수 우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돼요. 공무원. 일공화국에서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무려 서기관이 되고요. 그리고 문교부에 근무를 하고요. 무려 이런 걸 합니다. 국민정신겸용 담당관에다가 국민사상연구원 기획과장 뭐 이런 거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은 조금 이상하지만 지금 그 교과서 국정교과서, 단일 국정교과서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기획관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신 거죠. 얼마나 우파적인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이 사상계를 창간했어요. 이 사상계를 통해서 자유당 정권, 이승만 정권을 마구 규탄하면서 지식인들이 반드시 읽어야만 되는 잡지가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 무리를 빚고 있는 창작과 비평이 사상계가 계속 지속되었더라면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그때 당시 사상계는 모든 학생들, 지식인들 어느 정도 글줄 꽤나 읽고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지식 청년들에게는 사상계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세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상계를 창간함으로써 장준하의
이 지식인으로서의 소임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장준하는 독립군이었고, 광복군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우파적인 사람이었고, 반공주의자였잖아요. 박정희는 일본군이었고, 그러니까 친일파였고, 그리고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경로가 정반대였던 거죠. 적어도 1960년까지는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 오늘 어제 신청했는데 제가 못 들려드린 곡으로 첫 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G 워너비가 불러드립니다. 가슴 뛰도록. SG 워너비가 불러드린 가슴 뛰도록이었습니다. 이게 장준하 선생에 관해서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이겁니다. 장준하는 박정희보다 훨씬 더 강고한 민족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이 박정희가 과연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사람이었는지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는데, 청년 시절에는 더더군다나 식민지 출신의 청년 시절에는 누구나 다 가슴이 뜁니다. 민족을 생각하면. 근데 민족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출세, 다시 말해서 자기의 야망의 이 실현이 조금 더 중요한 사람도 있는 법이죠. 이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야망과 그리고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의 이 성공, 그리고 민족 독립, 또 이렇게 민족의 이 훌륭한 나라로의 성장, 국가 건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일치했던 행복한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결국 의문사를 당하셨으니까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 그러나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준하 선생이 이 광복군 시절에도 소위 이 좌익 계열들의 함께 합류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이제 이 김구 선생 산하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김구 선생이 비서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초기에 1948년 건국 이후에 이 장준하가 6.25 전쟁 이후에는 이승만 정부에서 공무원이 되어요. 전쟁 원래 공무원이 된 거는 50년 6.25 전쟁 전인데 임용되어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6.25 전쟁 당시죠. 근데 수도 부산에서 장준하 선생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 전쟁인데 지금 남북 전쟁이 이데올로기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사실 북한과 남한이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정부를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이 민족 국가 수립의 열망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그제도 얘기했어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라고.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수많은 내전을 치르면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위적으로 여러 개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졌던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서로 분리하고요. 쪼개져 있던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합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그 사이에 각기 진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손에 이해득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쟁으로 터지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사례를 우리는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합한 동서도 전쟁 열심히 하고 있는 예멘, 조금 사례는 다르지만 분리 독립하기 위해서 정말 기를 쓰는 아일랜드,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의 체제 전환, 90년대 초 체제 전환 이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어진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사례 등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연된 탈민족주의 국가 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45년에서 50년 사이에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를 수립했던 이때 당시 한반도에서는 하나의 민족 국가를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은 있었습니다. 열망은 있었는데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제일 좋은 방법은 유엔의 관할하에 투표하는 거죠. 온 국민이 함께 투표해서 우리가 체제를 선택하고 그 체제가 어떤 체제가 되었던 막말로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도 입헌군주제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깨놓고 말해서. 그걸 우리가 공화적으로 선택한다면 그럼 국민들이 그걸 따르겠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겉보기에는 우리가 만든 것 같아 보이는 이 헌법, 기본적으로 국가의 틀이 외부에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주어진 거를 하나로 합치겠다라고 하는 어떤 운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뜨거운 방식으로 전쟁으로 터지고 차가운 방식으로 냉전 속에서 체제 경쟁을 하는데요.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48년 각각 양쪽의 정부 수립을 겪으면서 사회주의 체제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북으로 올라갔고, 남쪽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자유주의 체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거나 또는 많이 내려오고 하다가 6.25 전쟁을 통해서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때 장준하 선생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 물론 북쪽도 정부 수립을 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단독이라는 말은 우리만의 단독이지만 유엔이 권고하는 것 같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정부를 수립하지 않고 남쪽만 먼저 선거를 통해서 단독 정부를 수립을 했어요. 자, 이런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고 하는 것이 이 현 국제 정세로 봐가지고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장준하 선생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정치 체제를 만들고 군대를 양성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지금식으로 말하면 담론적으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북한과의 이념 전쟁에서 이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장준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박정희가 끝없이 장준하에게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요소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는 자기 자신의 체제를 긍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기는 했으되,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에 대해서 스스로 주장할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흔히 뭐 이렇게 박정희가 이 정통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김일성이 정통성이 있단 말이냐라고 바로 받는 분들이 있는데, 박정희는요, 우리 역사 속의 좀 길기는 하지만 18년 길죠. 좀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대통령이었을 뿐, 우리 역사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직후부터 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우리의 헌법을 제정했던 재헌의회 의원들도 있었고요. 예, 정통성을 찾는다면 그분들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재헌의회 의원들과 재헌의회 의원들이 만들어 놓았던 첫 번째의 재헌헌법은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겠지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정말 훌륭한 헌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런 훌륭한 헌법과, 그리고 남쪽만의 단독 정부라도 수립을 해서 우리가 국가의 꼴을 갖추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장준하 선생이 사상계를 그래서 창간을 합니다. 대단하지요? 예, 그래서 사상계를 창간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상계를 공무원 신분으로 좀 내다가 본격적으로, 이게 재정난이 자꾸 있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 그만두고 서울로 수복한 다음에 사상계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보수적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굳게 믿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장준하 선생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승만은 자유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왕조주의자인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대부분 사유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냐라는 방식의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내만 아는 이런 자유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최소한 초기의 우리의 그 자유민주주의 사상가들 중에 한 명인 장준하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정말로 개인의 창발성이 마음껏 유지되면서도 그 개인과 개인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가와 법과 제도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믿는 진정한 자유주의적인 사상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준하가 사상계를 발행을 하면서 하는 이
이승만의 작태를 볼 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예, 정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상계에서는요, 이런 어떤 그 이승만 체제라든가 또는 그 밖에 그때 당시도 이미 득세하고 있었던 친일파들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글들도 굉장히 많이 실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는 사상계든 무슨 잡지든지 간에 모든 우리의 그 지성의 생활의 중심에 문학이 있었습니다. 이 사상계 잡지는 굉장히 많은 시인 소설가들을 배출한 잡지로도 유명해요. 사실 이 사상계의 폐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시가 김재하가 쓴 오정이라고 하는 시죠. 예, 이렇게 문인들도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하고요. 지금도 우리가 알만한 문인들이 사상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우선 이청준 있어요. 이청준 선생. 그리고 그 최인호, 대중소설가로서 최인호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최인호, 또 무진기행으로 유명한 김승옥, 이호철, 그리고 분지 사건으로 그야말로 이렇게 그 필화를 겪었던 남정현, 손창섭, 선우희, 이런 사람들이, 정광용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사상계를 통해서 등단한 소설가들이에요. 정말 쟁쟁하죠. 지금도 한국 문학의 토대를 구성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런 대단한 작가들을 발굴하는 한편, 이 대단한 작가들이 소설을 통해서 또한 사설이라든가 기타 평론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위배되는 독재를 펼치는 이승만을 공격을 합니다. 이랬던 것이 장준하 선생인데요. 이 장준하와 박정희가 어떻게 해서 삐그덕거리게 되느냐, 역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청곡이 한 곡 더 남았는데 누가 신청하셨더라? 신청하신 분은 조금 까먹었고요. 그냥 곡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아실 거예요. 서쪽 하늘 울랄라 세션입니다. 서쪽 하늘을 들려드리면서 저도 잠시 쉬고 여러분들도 잠시 쉬시면서 박정희는 장준하와 왜 악연일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거를 이런 장준하 선생의 사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랄라 세션의 서쪽 하늘을 들으셨습니다. 정말 노래 참 좋군요. 자, 여하튼 이 장준하 선생이 굉장히 박정희에 대항해서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에 대항했기 때문에 그 자칫 장준하를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 종북 좌파다라고 이야기하는 멍청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참 우리 사회가 정말 이념적으로라고 말을 하면 꼭 이렇게 사회주의냐 아니면 자유주의냐 이런 식으로 좀 거창한 걸 얘기하는데, 그냥 말의 의미 자체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뭔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합의는 하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좌파다라고 말을 하면 좌파가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적인 합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사전의 1번 단어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좌다 그러면 내가 기준이잖아요. 나보다 왼쪽이면 좌고 나보다 오른쪽이면 우예요. 근데 우는 보수고 좌는 진보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도 순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1차원적으로 생각해요. 진보는 평등을 얘기하고 보수는 자유를 경쟁을 얘기한다. 진보는 몽땅 나눠 가지자 얘기하고 보수는 지가 한 만큼 먹자고 얘기한다. 이게 사실 엉터리 개념이잖아요. 근데 겨우 그런 정도 수준으로 단어를 정의를 해놓고는 그 단어의 수준에서 세상일을 깨워 맞추면서 자기 나름으로 그 다음 의미를 붙여가니까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네가 생각하는 자유주의가 무슨 뜻이야? 네가 생각하는 종북 좌파가 무슨 뜻이야? 아니, 네가 생각하는 종북 우파는 또 뭐냐? 누가 종북이냐? 뭐가 종북인데? 자, 이런 거 갖고 왜 말의 의미를 가지고 개념을 맞추다가 그 다음 단계로는 한 걸음도 못 나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명박 때부터 굉장히 교활할 정도로 언론의 속성을 잘 아는 이상득과 그리고 최시중 이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국민들 속에 이런 왜 어리석은 가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가짜 문제들을 고의적으로 유포하면서 이런 분위기로 몰아간 경향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나와가지고 정말 수준 낮은 이야기를 말도 안 되게 떠들어대는 정치평론가라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종편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냥 틀어놓고 있다가 보면 대화와 담론의 수준이 이제 그 정도 레벨에서 다시 말하면 김구라 수준에서 머무는데요. 제가 종편을 보니까 김구라는 그래도 수준 높더라고요. 강용석이랑 김구라는 그래도 수준이 있는 편이고 와 채널 A 한번 보다가 정말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무슨 저런 소리들을 하고 있어. 굉장히 초보적이고 유치한 애들 싸움 같은 말 떠먹기 같은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국사를 논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 말하자면 우리가 막걸리집에서 떠들어대던 이야기 정도 수준으로 이 나라의 지식인들이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하향평준화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준다는 것이야말로 머리에 먹물든 사람을 개무시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무시. 실제로 먹물들이 개무시 당해야 될 이유는 없죠. 제대로 먹물 노릇을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단지 먹물이 많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할 이유는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 종편이라든가 또는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오는 담론의 레벨이 무지무지하게 유치하기 때문에 그 다 지식인들이 한 거잖아요. 그 지식인의 레벨이 무지무지하게 유치하다. 그러니까 머리에 먹물 들어봤자 다 개무시 당할 만하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쫙 퍼져가지고요. 이 언어의 이 혼탁스러움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해요. 말 하나하나를 제대로 정의해서 써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정의가 바로 이 보수 우파란 누구냐인데요. 보수 우파를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걸 말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 따먹기가 돼요. 계속 싸우고 어떤 사람들 막 인용합니다. 막스 베버가 말하기를 또 누가 말하기를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또 누가 말하기를 이러면서 외국의 석학들을 인용하면서 매우 정신적 식민지적으로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랑을 하면서 보수란 진보람하고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정의 내리다가 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수의 정의가 아니라 보수의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보수의 기준을 저는 1차 기준이 장준하, 2차 기준이 노무현이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 결코 진보적인 사람 아닙니다. 예, 대체적으로 철학자들끼리 합의를 보고 있는 그 보수와 진보의 구분선은 보수는 존재하고 있는 질서를 존중하고 진보는 그 질서가 무의미해졌을 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추구한다. 이게 보수와 진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질서가 완벽하다고 느낄 때는 그 질서를 유지를 하는 것. 이게 사실 보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대부분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질서 속에 모순이 발견돼요. 잘못되었음이 발견돼요. 집안의 가장이 중심을 잡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가장을 따르면서 가정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구시대의 가부장적 질서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가장이 지만 먹어요. 지만 누리고 다니고 바깥에 기생첩도 두고 온통 놀고 다니면서 식구들한테는 엄마한테는 새로운 옷도 한 벌 안 해주고 식구들한테는 학비도 제대로 안 주고 자식들이 이건 잘못된 질서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말하죠. 아버지가 중심이다가 가장 중요한 질서야. 그러면 아들들은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가정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잘 영위한다가 더 중요한 질서예요. 자, 이렇게 싸우는 것이 진보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기존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은 정말 많이 존중했기 때문에 보수라고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혁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진보라고 할 수 있다. 또 저도 말장난을 했습니다. 여튼 이렇게 기준이 되는 사람을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장준하를 우리나라 보수의 표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 장준하 선생이 그 잡지를 통해서 잘못된 정치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1961년 5월 16일 날에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지요. 자, 그러자 사상계 권도원이 쿠데타 지지 성명을 처음에 발표를 합니다. 왜냐?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장면 정권 이후의 그 정말 무능할 정도의 그 혼란상 막 정신없지요. 100가지 혁명이 일어나니까요. 이승만 독재를 타도했다는 기쁨에 들뜬 청년 학도들이 왜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을 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촛불 집회 이후에 약간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자기가 올바르고 정당하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는 젊은 사람들, 이때의 젊음이라고 하는 건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무한 확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꼴통스러워지기 쉽거든요. 자, 이렇게 꼴통화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설쳐내기도 하고, 이 얘기는 제가 4.19 직후의 혼란상에 대해 제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환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준하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권도원에서 쿠데타 지지 성명을 발표해요. 이렇게 발표를 해요. 절정에 달한 국정의 문란, 고질화한 부패, 마비 상태에 빠진 사회적 기강 등 누란의 위기에서 민족적 활로를 타개하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일어난 것이 다름 아닌 5.16 군사혁명이다. 4.19 혁명이 입헌 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요담 중요합니다. 5.16 혁명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 따라서 5.16 혁명은 우리들이 육성하고 개화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는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일이다. 어떻습니까? 이게 장준하가 쓴 거예요. 5.16 군사혁명에 관한 이보다 더 굉장한 정당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군사 쿠데타 주체들도 이 정도로까지 깔끔하게 자기네들이 그 사이 정당성을 얘기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장준하가 해준 거예요. 박정희가 장준하를 머리에 이고 다녀도 모자를 판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예,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노래를 한 곡 더 드려야겠습니다. 신청곡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로니님이 신청하신 암년은요, 제가 그야말로 아무 때나 들려드리기로 하고 오늘 들어온 신청곡 이적의 거짓말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찾지도 않아놨네요. 네. 도대체 이적의 거짓말이 어디 있는 거야? 안 되겠습니다. 노래를 못 찾아갖고 못 들려드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 이 콘솔을 혼자 잡으니까 가끔 가다가 이럴 때 조금 불편합니다. 자, 근데 이 장준하 선생이 그 5.16 이 군사 정권 쿠데타를 이런 의미에서 지지를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불행한 일이나 현재의 이 극심한 혼란으로 정말로 장준하 선생도 다시 공산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매우 현실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이렇게 현실주의적인 측면으로 자기가 지니고 있는 어떤 이념을 직진하면서 고수하기보다는 현실주의적으로 볼 때 필요한 것들, 현재의 민중에게 가장 적절하게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뭐냐를 늘 판단해야 한다라는 점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 그 군정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을 했지만 금방 충돌을 하게 됩니다. 두 편의 글 때문이에요. 61년 7월호 보통 6월달 정도에 나오죠. 5.16 군사혁명 끝나고 정말 두 달도 되기 전에 장준하는 사상계 7월호에 긴급을 요하는 혁명과업 완수와 민주정치회로의 복귀라는 글을 쓰고요.
그리고 함석헌 선생의 5.16을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이 두 편의 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편의 글로 말미암아 이 두 분이 정말 탄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상계 권도원이 이 장준하 이름으로 늘 50년대까지 쓰여지다가 60년대에 들어가가지고 반드시 장준하가 썼다고 볼 수 없다라는 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장준하 61년 권도원이 장준하가 직접 쓴 건지 아니면 그 군사 정부 세력이 압박해서 다른 사람이 쓴 건지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도원을 누가 썼든지 간에 권도원은 장준하 겁니다. 왜냐하면 장준하가 사상계의 주필이고 발행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장준하는 사상계를 통해서 군사 정권을 실제로 그 불가피성을 지지했다고 봐야 되고 그러나 한 두어 달 지켜본 끝에 지지를 철회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긴급한 사태. 긴급을 요하는 혁명과업 완수한 민주정치회로의 복귀. 한마디로 말해서 빨리 민주정치로 복귀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러한 글을 통해서 장준하는 군사정권하고 충돌하는 거죠. 근데 이 핵심이 되는 요소가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도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5.16 군사정변이 민족주의적인 군사혁명이라고 장준하가 생각한 것은 이 군사정권이 친미정권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준하가 무지무지하게 친미주의자였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좀 깨는 거죠. 친일파는 아니었으나 친미주의자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준하를 일종의 민족지사고 박정희 정권에 정말 극심하게 반대했던 어떤 제하의 운동가고 스승이고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준하가요. 굉장히 친미주의자였는데 나중에는 장준하가 모든 통일은 어떤 통일이라도 다 좋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반공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 정권이 이 반공을 국시로 삼는다라고 했고 그래서 친미 정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이 있다는 걸 아마 장준하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준하는 이 군정 초기에 미군하고 박정희하고 이 연락도 해주고 만남을 주선도 해주고 이제 친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으나 어느 순간 장준하는 이 장준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친미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죠. 근데 이 민주주의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 자유주의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장준하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와, 장준하 이야기 길군요. 여하튼 이런 어떤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장준하와 박정희는 결국 갈등하게 되고 나중에 박정희가 장준하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장준하 선생은 단순히 공무원이었다거나 아니면 잡지 발행인이었거나 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글 쓰는 사람은 글만 쓰고 신문 기자는 기자만 하고 기자들은 정치권으로 자주 가지만요. 정치부 기자에 한해서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이 영역이 정해져 있고 특히 잡지하는 사람 언론인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 사고가 이게 분할적인 사고가 되어 있는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모름지기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국충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장준하 얘기는 내일 제가 김일성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일성은 다음에도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 테니까 박정희와 김일성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내일도 장준하 얘기를 계속 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게시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당구님께서 장준하 선생이야말로 진짜 보수의기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의견들보다는 출첵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언제 어떻게 해서 박정희하고 충돌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수 우익 진영들이 차츰차츰 미국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고 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을 깊이 해가는 과정하고도 이어지고요. 또 나름 박정희가 자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형식상으로나마 민주주의 하려고 했었던 제3공화국을 넘어서서 10월 유신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궤적하고도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장준하 한 사람이 아니라 장준하로 대표되는 그때 당시의 우리의 이 지식인 집단과 박정희가 굉장히 크게 충돌한 것이죠. 예, 그 충돌의 역사도 조금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저는 노무현과 노사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21세기에 벌어진 굉장히 중요한 정치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치운동의 담론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예, 장준하와 박정희를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이때 당시의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정치적 개념을 가지고 운동했을까 하는 것들도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뜻에서 내일도 장준하와 박정희 얘기를 계속 조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희경의 그 엽세 옆으로 새는 방송 오늘은 뭘 셌죠? 예, 여기서 잠깐만요. 시그널 틀어놓고 마쳐야지 말이 되겠죠? 네, 노혜경의 그 엽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장준하 2탄 이어집니다. 사실 장준하 이야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파고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보수들이 어떻게 해서 이 극우 세력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고 반대로 돌아서게 되었던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가 하면 그런대로 건전한 보수였다고 할 수 있는 조갑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꼴통스러워졌을까 하는 것도 되게 궁금한 요소고요.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의 실마리들을 조금씩 제가 던지면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내일 뵐게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